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 중에서 조금 낯설지만 아주 흥미로운 파트, 바로 귀책열전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인 귀책에서 귀는 거북이, 책은 점을 치는 대나무 가지를 뜻합니다. 즉, 고대의 점술과 통치에 관한 이야기죠. 사마천이 기록하고 후대 학자 저소손이 완성한 이 텍스트 속에 어떤 통찰이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하차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 책이 왜 특별한지 서론에서 살펴보고 일부에서는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점을 쳤는지 그 방법론을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국가중대사에서 점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3부에서는 여기서 유래한 뼈 때리는 고사성어들을 분석합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역사 속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읽는 귀책열전은 사마천의 오리지널 원본이 아닙니다. 한서를 쓴 반고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원본이 유실된 상태였다고 해요. 제목은 있는데 책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훗날 한나라 선제, 원제 시기의 학자인 저소손이라는 인물이 당대의 점술가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아서 내용을 보충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손은 누구냐? 그는 춘추 박사 출신의 유학자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점술에 관한 책이지만 그 내용을 재구성한 사람은 뼛속까지 유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미신적인 점술 기록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유가적인 도덕관과 올바른 정치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미래를 점쳤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귀복, 바로 거북이 점입니다. 아무 거북이나 쓰는 게 아니었어요. 명기라고 해서 신령한 기운을 가진 거북이여야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년을 산 거북은 연꽃잎 위에서 놀 수 있고, 이런 거북이 사는 곳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거북의 등껍질이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와이파이 같은 매개체라고 믿었던 거죠. 점치는 방법은 꽤 과학적입니다. 먼저 거북 등껍질이나 소의 뼈를 잘 다듬어서 구멍이나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불로 지지거나 태우죠. 이걸 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열 때문에 쩍하고 균열이 생기겠죠. 점술가는 그 갈라진 금의 모양, 즉 조를 보고 기륭을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서입니다. 이건 시초라는 풀의 줄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풀 역시 특별해야 합니다. 한 뿌리에서 100개의 줄기가 나와야 영험하다고 쳤죠. 이런 풀이 자라는 곳에는 독충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구하기 쉬운 대나무 산가지를 쓰기도 했지만 오리지널은 이 시초 풀이었습니다. 거북이 점이 시각적이라면 시초점은 수학적입니다. 50개의 줄기를 가지고 하나는 태극이라 하여 빼놓고 나머지 49개를 나누고 걸고 덜어내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무려 18번이나 반복해야 하나의 완성된 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역을 펴서 그 궤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것이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귀복은 불에 태워 나타나는 우연한 균열을 봅니다. 신의 직관적인 계시를 받는 거죠. 반면에 시선은 숫자를 세고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논리적인 필연성이 담겨 있죠. 고대인들은 이 우연과 필연, 직관과 논리를 모두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2부입니다. 개인의 운세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때 이 점술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점술은 왕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보증수표였습니다. 하, 은, 주 모두 건국 과정에서 점을 쳤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건 하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각 자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왕 마음대로 점을 칠 순 없었습니다. 홍범이라는 통치 규범에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 오모가 나옵니다. 첫째 왕의 생각, 둘째 고위 관료들의 의견, 셋째 백성들의 여론,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가 바로 거북점과 시초점입니다. 이 5가지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대동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늘 의견이 갈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점술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왕의 독단을 막고 관료들의 편파성을 견제하는 제사 제호의 의견으로 기능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부족한 판단력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저소손은 여기서 핵심을 찌릅니다. 인간의 도리를 어기면서 점괘만 믿는 건 귀신도 싫어한다. 즉, 점술의 효험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의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점은 거들 뿐, 결국 본질은 사람에게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3부에서는 귀책열전에서 유래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뼈 있는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볼 성어는 3가지입니다. 계란을 쌓아놓은 듯 위태롭다는 누란지위, 직언하는 신하는 복이라는 간자복야, 아첨하는 자는 도적이라는 유자적야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누란지위. 나라가 달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다는 뜻이죠. 하나라의 폭군 거왕 때 이야기입니다. 거왕은 하늘과 공을 다투고 귀신을 억압했으며 직관하는 충신 관용봉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거왕에게는 조량이라는 아첨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거왕에게 무도한 짓을 가르치고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정작 나라는 곧 무너질 듯 위태로웠는데 말이죠. 위기 그 자체보다 위기를 위기라고 말해주지 않는 상황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2가지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송나라 원앙은 쓴소리를 하는 신하가 있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복간자복야 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반면 거왕을 망친 건 아첨하는 신하는 나라의 도적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첨꾼은 단순한 간신이 아니라 나라를 훔치는 도둑이라는 표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마지막 4부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은 이 점술과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나라 진헌공은 여이라는 여인을 얻으려고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점괘가 전쟁은 이기지만 결과가 불길하다라고 나왔어요. 보통 이러면 멈춰야 하는데 진헌공은 여자의 눈이 멀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여의를 데려왔고 그로 인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여희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하늘의 경고를 덮어버리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한 거왕을 다시 봅시다. 귀책열전은 거왕이 망한 이유를 점을 안 쳐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첨꾼 조량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조량은 거왕의 탐욕을 부추기고 무도한 짓을 하도록 조종했습니다. 즉 국가의 운명은 신비한 점괘가 아니라 리더가 아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반면 송나라 원앙은 달랐습니다. 그는 점괘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자들을 불러 점술의 원리가 무엇인지, 왜 거왕은 망했는지를 집요하게 묻고 공부했습니다. 신비함을 존중하되 빠지지 않고 역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인간의 도리를 찾으려 했던 현명한 군주의 모습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소손이 재구성한 귀책열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대의 점술은 의사결정을 돕는 신성한 도구였지만 결국 길과 흉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점괘가 아무리 좋아도 정치가 엉망이면 망하고 점괘가 나빠도 덕을 쌓으면 피할 수 있다는 유가적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점술은 도구일 뿐 주체는 인간이다. 사마천의 북끝에서 시작해 저소손의 해석으로 완성된 귀책열전. 오늘 수박겉핥기로 훑어보니 어떠셨나요? 옛날 이야기 같지만 리더의 판단력과 주변의 조언을 듣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